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7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오늘 양증시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30억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3,500억 매도하였는데 오늘은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쏟아졌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000억, 기관 투자자 1,600억 매도 나오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2,800선을 넘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코스피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쌍봉 형태에서 주가가 좀 눌러지면서 일단 거래량을 증가하면서 눌러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최근에 상승분을 좀 꺾어버리는 음봉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제 2,7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가 절반 이상의 매도를 진행하였고요. 나머지 투자자들도 매도를 좀 진행하면서 전반적인 매도가 좀 진행되었습니다. 코스닥은 829포인트고요. 확실히 이제 저점 부근에서 조금 더 내려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로는 좀 더 왼쪽이 낮긴 하지만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코스닥이 저점을 갱신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계속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음봉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저점을 깼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FOMC에 대한 분위기가 좀 코스닥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의 분위기는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1,000억, 기관 투자자가 1,600억 매도하면서 좀 크게 매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해외 증시도 지금 다우 나스닥은 약하게 반등했었고요. 나스닥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1일자였기 때문에 7월 2일자 오늘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니케이는 1월 1.2%, 그 다음에 상해 종합은 0% 정도.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준 그런 이제 지표가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388원이고요. 3.9원 정도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1300원 후반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 높이 유지하면서 1400원 근처를 횡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계속 방어하고 있긴 하지만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 지금 이제 이 안전자산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시장에 대해서 흔들린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럴 때일수록 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저런 이 환율이라든지 채권에 대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의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떨어져서 0.7% 정도 하락해서 4.4%로 진행 중인데요. 확실히 전고점을 이제 좀 돌파를 하면서 채권의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4.5%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한국의 증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분히 떨어지던 국채 금리가 다시 떨어지니까 채권에 대한 가격이 요동을 치면서 또 이 위험 자산으로부터 그런 유출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갔고 채권은 이제 반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미국 채권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84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2.4달러 수준으로 평소와 좀 유사한 수준이고요. 국제유가는 최근에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천연가스는 반대로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고 떨어지고 크게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차분히 좀 보도록 하고요. 원자재 가격이 뭐 크게 이상이 없는 이상은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 정도로 체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채권 가격이 얼마나 또 크게 변동이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20원 하락해서 3% 정도 하락했고요. 19,3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작부터 하락 진행되었고요. 마지막까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특징을 본다면 장 초반에 하락을 하거나 장 후반에 반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도적인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고요. 장 초반 후반에서 주가가 주로 움직이고 중간에서는 계속 횡보를 하는 모습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2만원대를 이탈해서 뭐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래 꼬리를 달았던 그 부분을 이 음봉으로 인해서 다시 메워주는 모습이었고요. 양봉, 음봉, 양봉, 음봉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똑같은 자리를 계속 횡보하는 그림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7월 2일이고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주가를 계속 흔들어 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뭐 조금 말을 아낄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우리나라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흔들림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음봉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체코 원전에 대한 관련된 소식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오늘은 전체적인 증시가 하락을 한 날이었고요. 두산 관련주들 전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모두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할 거 없이 모두 거의 다 음봉이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던 날이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하락해서 3% 정도 하락을 했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내리는 이 문제, 전체적인 코스피가 하락한 문제가 미국의 국채 금리와 좀 연관이 있다면 왜 갑자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뭐 차트로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던 말던 저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2주 안에 이제 나올 것이고요. 그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소식이 우리의 방향대로 간다면 이 하락은 그냥 바로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 자체가 다시 한번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할 거고요. 그 초점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490만 주로 진행되었고요. 330만 주 다음으로 조금 더 거래가 실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뭐 최근에 들어서는 확실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0만 주, 300만 주 이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800만 주 정도 진행되면서 27일에 좀 떨어졌던 부분 오늘도 유사하게 하락을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좀 이렇게 다시 19,000원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19,000원이던지 2만원이던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따로 있고요. 주가는 그냥 따라올 뿐이지 지금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변화가 없었고요. 오히려 기관 투자자가 많은 매도를 진행했는데 금융투자가 12만 주 매도, 사실 뭐 3분의 1 정도 매도하였고요. 최근에 금융투자는 좀 계속해서 매도로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험 5만 1,000주, 투신 5만 3,000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7만 3,000주, 사모펀드가 8만 1,000주 정도 매도하면서 지금 이제 6월 19일, 20일에 매수했던 부분을 다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자, 레피디님, 이게 지금 6월 19일에 20일에는 매수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연기금 투자자 사모펀드가 매도하고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매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체코 원전 수주가 실패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제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유리하다라고 계속 좀 편파적으로 얘기한다라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는 명확한 근거를 들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뭐 의견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로 논리에 대한 근거를 들어서 비판을 한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속 이끌어간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얘기 드린 것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와 그 다음에 체코 원전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지금 기관 투자자가 매도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전과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제가 설명드릴 거 다 설명드리려고 좀 미룬 것이었습니다. 일단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 같이 확인하고 그 뒤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48만 주 정도.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요. 최근에는 뭐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50만 주 아래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뭐 신경 쓸 만한 포인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를 확인해 볼 거고요. 대차 잔고는 지금 이제 오늘 상환이 27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어제는 70만 주 정도 진행되면서 상환이 이틀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1708만 주 정도로 진행되었고요. 계속해서 뭐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볼 거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도 오늘 사실 뭐 특별하게 볼만한 거래원은 없었고요. 신한증권은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했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도 거의 뭐 변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날에는 신한증권이 매도가 좀 있었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종목 상세로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과 당일 물량도 거의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날에는 좀 특별하게 57만 주 정도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21.4% 정도로 외국인 보율이 유지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7월에 옵션 만기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6월 달에는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있었던 달이었고요. 그 뒤에 이제 옵션 만기까지에 대한 움직임, 그 뒤에 있을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7월 둘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이고요. 그때까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전도 결판이 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채권과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유럽입니다. 유럽에 대한 이 정세가 최근에 심상치 않은 모습이고요.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를 하는 극우 세력들이 선명성 경쟁 가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헝가리, 지금 이제 프랑스에 대한 총선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었고요. 근데 프랑스 총선 결과, 뭐 2차는 이제 7월 7일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1차 결과만 보더라도 이미 지금 이제 여당의 20%밖에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고요. 극우냐, 극좌냐,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이제 극진적인 우파, 급진적인 좌파로 좀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극진적인 우파가 좀 힘을 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급진적이다라고 일컬을 만큼 지금 이제 국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위상을 좀 다시 되살리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그런 공동체보다는 국가에 대한 이익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왜 생겼냐? 당연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물가가 높고 서민들이 살기 어렵고 그러한 이유들이 달러 기준으로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미국 중심의 그런 달러 강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유럽 곳곳에서도 이제 불만이 터지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러시아 그런 전쟁이 유럽에서도 지원을 해주었지만 그런 유럽 국가들도 이제 서로 이제 물가가 높고 국민들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우크라이나 지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세력들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친러시아 정책에 앞섰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유럽 의회에서 새 구구정당 그룹을 만들면서 유럽에서 약진하고 있는 우파 세력이 선명성 경쟁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헝가리가 약간 이제 러시아 쪽으로 돌아서는 느낌이었죠. EU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헝가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의 극우정당 의원을 26명 포섭을 했고요. 나치 추종 논란을 일으킨 독일 대한당의 추가 합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이 우파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나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럽 상황이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하게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를 좀 풀어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여러분들이 이미 캐치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계속해서 저의 이 의견에 대해서 하나의 유럽이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가 어렵지 않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 영상을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저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서 댓글을 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의 영상을 보셨다면 그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유럽 전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나올 수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 대한 이 정당들이 대세에 대한 세력을 아직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대세이긴 하지만 그 구구라고 일컫는 그런 정당이 이제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EU 공동체라기보다는 서로의 각국의 이익을 이제 얻기 위해서 유럽의 공동체보다는 그런 이제 여기저기 미국과 러시아를 저울질을 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중립적인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 프랑스라는 EU 의장국이 최근에 이제 총선을 이제 다시 치르는 그런 이제 도박을 했는데요. 그 도박에 비해서 지금 프랑스가 별로 힘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우라는 이제 일컫는 그런 세력이 33%까지 힘을 받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일당이 될 수도 있는 그 세력이 지금 이제 친러시아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체코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체코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이제 지원 정책을 마련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 정책들을 마련을 했는데요. 체코 중심으로 이제 155mm에 대한 포탄을 지원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여러 국가들이 뭐 프랑스도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EU 여러 국가들이 지금 이제 지원을 동의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체코 이니셔티브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는 친러시아를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일당이 프랑스를 장악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체코 총리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안보, 그 다음에 국가적인 그런 군사력 안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모두 고려를 해보았을 때는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이 오늘의 그런 주가에 대한 움직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세는 확실히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움직임 중에 추가적인 소식이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체코에 대한 정부가 확실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가 조직 확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의 적기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한국 수주 가능성이 주목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체코의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일에 부서 내에 원자력 발전 관련 직제를 늘리고 인력을 충원을 했고요. 기존 조직을 둘로 나눠서 전문화하는 동시에 원전 연구개발 지원 부서를 보강하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에너지에 대한 그런 준비를 실행을 할 거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체코에 대한 움직임이 원전에 대한 그런 확대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또 보았을 때도 첫 번째는 원전을 확대하는 이유가 에너지 안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에너지 안보라는 것 자체가 원전을 제때 지어야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공기가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 공기 입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한국의 컨소시엄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 대한 프로젝트가 공기를 지켰다라는 프로젝트가 최근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서 국내에 있는 원전들을 순차적으로 지금 이제 건설을 해주고 표본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가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EU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서 그리고 프랑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서 가격을 우리나라처럼 다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프랑스에 대한 정치 상황이 마크롱에 대해서 이제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친 EU 정책에서 이제 반 EU 정책으로 이제 서로 그 국가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극우 세력들이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코 입장에서도 체코 자체의 그런 안보를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코 자체의 안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제때 지어서 에너지 공급을 자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값싼 방산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방산력을 키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우리나라로 좀 중점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단순히 프랑스와 1대1로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리 쪽에서는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숨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겉면으로는 분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존재감을 드러낼 거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최종 입찰, 그죠? 우선 협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가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우리나라를 마지막까지 목을 조르기 위해서 좀 그런 이 이슈를 좀 극대화시켰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조용한 모습이죠. 그렇다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좀 힘을 합치려는 모습이 보인다. 원만하게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합의가 되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산업부 장관이 공식 언론상에서 팀 코러스라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미국과의 우리나라가 공동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한다면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 좀 이제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베트남 총리와 또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친환경 연료 전환 사업의 협력 강화를 진행을 했고요. 베트남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 해상 풍력 등 기술을 제공한다. 어제는 이제 일본 그 발전 기업과 협력하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이 베트남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친환경 에너지를 힘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국가에 좀 그러한 친환경 에너지를 진행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 사업을 영향을 높이면서 좀 좋은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 SMR 에너지, 해상풍력, SMR 그다음에 그 수소 에너지, LNG 가스터빈 이렇게 이제 주요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점점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코 원전을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그게 수주가 된다면 당연히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SMR 관련 프로젝트들도 기대가 됩니다. 어제는 이제 급락을 했었습니다. 12달러 찍고 이제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채권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받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프랑스와 이제 유럽 전체가 좀 이제 우경화가 되면서 미국과의 그런 관계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이 채권을 많이 찍어 놓은 상황에서 미국의 채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중국도 미국의 채권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받아주는 상황이었는데, 그 받아주던 유럽이 이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미국의 채권이 인기가 없게 되겠죠. 그럼 미국도 당연히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 속에 채권이 발행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부채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디폴트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충격이 갈 수밖에 없고 신사업 기준으로 해서 좀 타격이 간다라고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관련 SMR 기업들이 좀 폭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일단 뭐 일시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럽이 얼만큼 또 그렇게 혼란에 빠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이제 수출을 하기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2주 동안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